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챗 GPT, 구글 제미나이 이런 오픈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간단한 정보뿐 아니라 대학 보고서, 학교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도 활용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오픈 AI가 발달하면서 감정적인 언어를 배우고 관계성 언어를 학습하면서 연애나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도 사람이 오픈 AI와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한 부모가 16살 아들이 챗 GPT 때문에 자살을 했다며 챗 GPT와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이 친구 관계나 과제 등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챗 GPT와 이야기하던 중 아들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엔 자살의 초안까지 제안하는 등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모는 법원에 오픈 AI의 사용 시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의 부모 통제 기능, 자살이나 자해 언급 시 대화 자동 종료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하기엔 편리하고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오픈 AI의 통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이슈책,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8월 29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 시간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요. 네. 자, 오늘은 한 가지 뉴스 집중 취재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에 지급되는 회의 수당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새마을 운동 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정권 때 1970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근면, 성실, 협동의 정신을 강조해 왔고 그 정신을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열심히 캠페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순수 민간 봉사활동 단체죠. 그래요. 네. 아니 지금도 그럼 이게 곳곳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 때 보시면요, 새마을 운동 이렇게 조끼를 입으시고 모자도 쓰시고, 네, 모자도 쓰시고 그 환경 캠페인을 한다든지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아하. 질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좀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조직에 지급되는 회의 수당 문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살펴보죠. 새마을 운동 조직에는요, 새마을 지도자회 그리고 새마을 분여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새마을 운동 조직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크게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이 뭐예요? 회의에 참석하면은 돈을 준다라는 말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게 최근에 갑자기 늘어났다고요? 네, 일단 보시면 새마을 운동 조직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국에 49곳입니다.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5곳 중에 한 곳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조직의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다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 49곳 중에. 그다음에 이게 지난 2022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조례들이 마련이 되기 시작해서요. 지금 민선 8기 동안에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이전인 민선 6기에서는 단 2곳만 조례를 마련하고 있었고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민선 7기 동안에는 10곳의 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곳이 민선 8기에서만 늘어난 건데 이전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총 전국에 49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지자체가 주고 있습니까? 우선 전국
전국적으로 한번 볼게요. 충남이 16개 지자체로 가장 많습니다. 예. 예, 이곳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지자체가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네,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순천시 그리고 구례군, 무안군, 영암군, 영광군, 화순군 이렇게 7곳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은 지급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액수는 이게 회의 수당당 얼만큼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예, 우선 이 회의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읍면 동장이 주재하는 회의 이렇게 좀 마련이 돼 있는데 네. 액수를 보면 적게는 2만 원에서 3만 원, 5만 원, 6만 원까지 주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예. 충북 태안이나 전북 완주군 같은 곳에서는 1회에 1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이게 개인당? 네, 인당. 네. 네, 그래서 지급 횟수를 보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을 주는 곳이 가장 많았고 1년에 6번, 분기에 한 번 지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길래 지자체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이들에게 왜 시가 돈을 주는 네, 것인가? 어떤 돈인 예. 것인가? 예, 여수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받아서 일단 제가 좀 봤는데요. 예. 지난 2022년 12월에 여수시 의회에서 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예. 개정의 이유를 보니까요. 새마을 지도자는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이 미흡하다.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이렇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 새마을운동 조직회에 회의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지방 재정 관련된 법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 조직법도 있고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 법률에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인당 뭐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는 지원 규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보조금 지급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새마을운동 조직이 그 회의의 수당 지급과는 상관없이 계속돼 왔고 예. 새마을회의 자체가 지자체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례 제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수차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 네, 49곳.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는 다른 단체였다면은 네. 우리 단체는 왜 돈 안 줘? 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근데 이미 지자체로부터 여러 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요. 예. 조직의 운영비 일부라든지 각종 행사 때 필요한 장소 대여나 장비 시설을 지원받기도 하고 장학금을 또 지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올 초에 세종시에서는 방범대나 방재단 같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당 지급 조례안을 좀 보류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재정 상황은 열악해져 가고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계속해서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유. 예, 지방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요? 네,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49곳 지자체 모두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서의 노고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들이 선거나 또 각종 지자체 행사에 동원된다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요. 앞서 여러 나온 지적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선아 작가와 함께 뉴스 이작가야에서 새마을 회의 수당 지급 문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 한 아파트 정전 사태 이후 보상 문제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여수 중림의 한 아파트에서 변전실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의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아닌 이게 1박 2일 동안 이어지면서 주민들 불편이 좀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경 여수 중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기실에 있는 고압 차단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12개 동으로 전기가 이어진 부품이 손상돼 이 아파트 860여 세대가 정전이 된 건데요. 네. 주민들은 지하 전기실 화재로 인해서 검은 연기가 이 지하 주차장 환풍기를 통해 뿜어져 나오자 혹여나 대형 화재가 되지 않을까 불안감도 컸고 또 폭염 속에 냉방기가 작동되지 않으니 폭염과 싸워 있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했지만 이마저도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이 더운 날씨에 열대야 또 어둠과 싸우면서 하루를 보냈다고요. 네, 정전이 되고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지만 몇 시간 뒤 비상 발전기도 과열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암흑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도 멈추고 아파트 승강기까지 멈추다 보니까 어린 아이를 둔 주민들은 짐을 싸서 인근 숙박업소나 친인척 집에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예. 하지만 일부 주민들 중에는요, 정전이 된 집에서 더위와 싸우면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차량에서 쪽잠을 보낸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3-4시 저희 사촌 저희 친척 집에 가서 잤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피신가 있었는데. 예, 더워갖고 이렇게 복대까지 허리가 아파갖고 왔다 갔다 하면 밤에까지 있다가 못 있어서 딸내리까지 하셨어요. 막 촛불을 켜도 안 되고. 여기서 잤죠.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우리 애기 엄마가 모텔 가자는데 나 아이고 뭔 모텔이냐 그냥. 그 고생 많이 했지요. 더워서 자야 돼서고 잠은 집에서 잤죠. 막그 더운데도 딸하고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식구가 없으니까 잠은 거의 못 잤죠. 선풍기 조그만 선풍기 들고 있었죠. 겨우 이제 아침에 좀 잠이 들었는데 지옥은 그런 지옥 없어. 와, 정말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겠어요. 일단 네.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박 2일 동안 이어지면서 네.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선풍기, 에어컨 다 안 되고 네. 불도 안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할 것은 자그마한 손선풍기로 그렇죠. 차에서 자거나 아니면 친인척 집, 딸네 집, 네. 아들네 집 가서 주무셨다는 네. 주민분들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네. 복구는 언제 됐습니까? 전기가 다시 들어온 것은 다음 날 저녁 오후 6시였습니다. 24시간 이상이었네요. 그렇죠.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하고요. 정전이 된 이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 부품이 없어서 복구가 예상보다 계속 지연됐고요. 기본적인 안전 대책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아파트의 경우 몇 년 전에 정전이 발생해서 이 부품 수급으로 불편이 있었던 터라 더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여기가 환풍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방송 자체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불이 났단 방송 자체가 저희한테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지하 내려가서 이거를 봤었는데 이제 그때까지도 방송이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다른 분 오셔가지고 지금 이거 방송을 해라 해서 그때 이제 방송이 나간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방송이 나가고 그러고 소방차가 들어왔어요. 토요일날 소방차만 해서 열대가 왔어. 이 인근 소방차가 다 왔지. 여기 다 막아놨었지. 2년 전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그때는 부품이 없어가지고 오래 걸린다 그랬는데 부품을 또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금방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루를 넘겼잖아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공사 부실이죠. 100%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십 년 쓴데도 그런 과부하가 없는데 아무리 집에서 놀고 에어컨 빵빵히 튼다 해도 이 정도에 이렇게 전기가 이런다는 거는 이거 부실이야. 이 폭염에 대모 안 하기 천만다행이야. 그날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에 대한 네. 주민들의 이야기 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또
아파트 차원에서 보상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어제 아파트 공고란에요. 정전으로 인한 보상 관련 공고가 붙었습니다. 네. 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입주민들이 준비할 서류가 안내됐는데요. 임시 거주비로 숙박비 결제 내역, 또 냉장고 내 음식물 손해난 폐기물 사진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시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뭐 모텔이나 호텔 가신 그렇죠. 분들은 결제 내역을 가지고 오고 네. 또 냉장고 피해 보신 분들은 그 음식물 폐기된 사진을 좀 첨부해라. 네, 맞습니다. 또 그 정전 상태에 있을 때 승강이 멈추면서 그 안에 갇혔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요. 근데 승강이 갇힘 사고나 온열 질환자는 초진 기록지 등 병원 진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 공지는 정전 사고가 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며칠 지난 후에 공지가 된 건데요. 예. 이미 그 사이에 냉장고 음식물들 모두 폐기를 한 상황이었고 또 폭염과 싸우며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은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래요? 그 보상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 냉장고 뭐 음식 폐기 사진에 뭐 숙박 뭐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걸 있으라고 하던데 솔직히 여기 여수 사람들이 다 있을 건데 여수 사람들이 다른 친정집이나 뭐 시댁 이런 데 가서 자면은 그 금액을 어떻게 보상해요? 뭐 음식은 이제 먹던 건 다 버렸죠 우리도. 근데 어떻게 그걸 보상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해줘? 김치 먹던 반찬은 다 익어버려갖고 못 먹겠더라고. 차라리 일괄적으로 집집마다 다 이렇게 나같이 되는 경우는 많을 거예요. 일괄적으로 차라리 보상을 해주든가. 미리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사진 찍거나 그래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면 그다음 집에 오후에 들어가려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고 차에서 2시간 3시간인데 그럼 저 기름은 이제 뭘로 할 거냐고. 차에서 밤새도록 아침에 이불 갖고 나온 사람 봤어 내가. 저쪽 베란다에 보니까 저랑 불 켜갖고 있어요 차에가. 몇 사람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만 하네요. 이게 그렇죠. 당장 상한 음식을 이 여름날 어디 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폐기 처분했겠죠. 네. 그리고 차에서 밤새 쪽잠 주무신 분들은 그 기름값 이건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며 그리고 호텔에 간 분들은 보상을 해주고 네. 딸네 집 가서 주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 받을 방법이 없고 네. 제가 인터뷰한 어떤 분은요. 주말이라서 자식들과 같이 먹으려고 낙지하고 전복 이런 걸 사두셨대요.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게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상했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 보상 문제로 그 이후에도 시끌시끌한 상황. 그렇다면 지금 복구는 다 된 겁니까? 현재 복구는 50%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이 단지 내에는요. 화재로 인한 전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인지 약간 분주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화재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에 가봤더니 아직도 좀 탄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아직도 그 타고 남은 잔해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보상 관련 일정은요. 9월 셋째 주부터 서류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정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시간가량을 기다렸는데요. 담당자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나요? 있었는데 만날 수는 없었어요.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예. 네, 또 이에 따른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입주민들로 예상되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전을 해서 센서 등이 고장났거나 에어컨이 고장나면서 관련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 해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여수 맘카페 등을 통해서 관련된 글을 보면요. 예. 이 미흡한 대처에 대한 불만이 더 큰 모습입니다. 예. 이 화재의 공포와 폭염으로 힘들던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 처리 되지 못하는 것에 더 분명히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슈책 시간에는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중림의 한 아파트 정전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보상 관련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김대희 총장님. 네, 뭐 김석 총장님은 잘 못 보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중요한 좀 문제가 뭐 어저께 좀 발생이 됐는데 여수 YMCA는 다음 주 9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서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진행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여수나 광양이 화학 사고들이 빈번한데 예.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저희가 6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하고 한 25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향후 지역 사회에서 기업과 함께 화학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 올 여름 방학에도 놀지 않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지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김석 총장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번 9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들이 한 5, 60명 참여를 해서 한 예. 100명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 공약들 그리고 이것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교육장, 시장님한테 제안해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또 청소년이 즐거운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정책 제안대를 하는데 아마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좀 생각과 상상력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정책화되어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좀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수 YMCA의 근황을 좀 들어봤고요. 김석 총장님의 재판 결과가 어제 오전 나왔어요. 네, 뭐 저에게 물어보면 이번 한 주 아주 그냥 뭐 편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한 주입니다. 지난 26일 날에는 그 경전선 전철화 그동안 순천에서는 도심공활을 통과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지하화로 거의 결정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지역차별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지역차별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복선으로 추진해라. 그리고 빨리 조기 착공해라. 그리고 지하화되는 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기적의 폐쇄 분지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예. 그리고 28일 어제죠. 오전 10시에 지난해 있었던 여순 사건 진상규명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순천에 방문한 것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해서 그 당시 항의 기자회견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의 기소가 있어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가 지난 검찰이 7월 15일 날 그 구형을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재판 어제 예. 재판 어제가 오늘처럼 느껴지네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재판 결과는 더 충격적으로 징역 6개월 검찰 구형을 그대로 하고 집행을 1년 유예한 판결을 순천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법원에서 좀 내려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바라는 활동 과정에서 그리고 여전히 진상규명을 더욱더 해야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대단히 좀 충격적인 그 재판이고 좀 뭔가 이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의 때 자행된 일이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여러 역사 왜곡에 대한 어떤 공익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공익 활동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버리면 저는 앞으로 공직에 앞으로 나서지 1년 동안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거고 어떤 활동을 위한 뭐 위원회 활동이랄지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익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사 왜곡을 자행한 자들한테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책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익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 좀 굉장히 허망하기도 하고 또 저야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가족들, 친지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전혀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국민주권을 정권을 출범시켰던 시대 정신과는 아주 거리가 동떨어진 재판을 해버려서 저는
지극히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요. 예.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책위를 구성해서 추진할 텐데 옆에 계신 우리 김대희 총장님께서 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실 거라고 믿어 그래요?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으셨는데 탄원서가 꽤나 모였었는데 이것은 재판부에서 별로 언급이 없던가요? 사실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 저를 위해서 탄원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탄원해 주셨던 그런 진심의 마음들이 전혀 재판부가 이것을 읽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전혀 이렇게 과정에서 그런 진심들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한 닿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단 한 글자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재판부는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했다면 100% 이건 무죄거든요. 결국 그냥 그러한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재판부가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어제 좀 충격 받으셨죠? 네네 그렇죠.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시민들의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사실상 한 개인의 1심 재판에 2,400명 넘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올린다는 것은 보통 이게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다음 주 월요일날 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 주권 정부이긴 하지만 여순 사건 진상 규명으로 활동을 위한 것들이 좀 더 안일하게 추진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예. 대책위 차원에서 조금 약간 여순 사건 진상 규명 운동이 약간 좀 흩어져 있기도 하고 분단되어 있기도 한데 이 재판을 좀 계기로 좀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대책위 제가 대책이 또 집행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재판 결과까지 좀 나눠 주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이다. 네, 방송에서도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광주와 전남 저희 특별 지방자치단체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주에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광주 전남 광역연합 이란 이름으로 선포가 됐고 1호 공동사무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부권에서는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복선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철도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경전선, 뭐 복선화, 단선화, 뭐 전철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많이 나와서 좀 들으시는 분들도 좀 헷갈리시기도 하고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전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경전선이라는 게 한마디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순천에서는 경전선 전철화 조기 착공 관련 시민행동이 결성됐고 기자회견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사회를 보셨는데 어떤 자리였는지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를 현재 맡고 있고요. 예. 경전선 전철화 조기 착공 관련된 시민행동의 목표는 이제 그런 거죠. 경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2시간으로 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전선 광역철도망의 연결로서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게 사실상 6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실은 경제성 분석에서 항상 낙후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철도가 무궁화호가 부산까지 가다 보니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낙후된 철도였는데 좀 탄력을 받고 경전선 빨리 연결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됐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2021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 철로를 그대로 이용하다 보면 순천 구간이 도심을 관통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서 지화하거나 우회하라 그래서 시민단체는 지화를 요청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의 의견이 좀 개진되기도 했었고 또 1만 6천 명의 시민들의 서명이 좀 연결된 가운데서 좀 다소 좀 늦어진 그 구간에 이유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지만 그 구간을 다시 기본 설계를 다시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확인해 보니까
순천 도심 구간은 지하화하는 것으로 좀 확정을 확정됐습니까?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날 그 앞두고 시민행동의 있다. 요구는 그거죠. 이 경전선이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가잖아요. 광주 송정에서 보성을 거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까지 그렇습니다.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광양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부전까지의 그 고속 전철화를 위해서는 양쪽, 그러니까 쌍방향으로에는 복선으로 개혁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순천부터 광주 송정공항까지는 단선으로 이렇게 구간이 예측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단선이라는 것은 동시에 차량이 두 개가 하행이 다닐 수 없는, 왕복 교획을 안 할 수 된다는 없고, 거죠. 외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외길 만약 하나가 출발하면 나머지는 다른 역에서 기다려서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차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선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천하고 보성 구간이 전철화되지 않으면 예. 이번에도 그 광역철도망에서 광주, 나주, 보성 이 구간을 연결하겠다 하는데, 그 구간 연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도에 보시면 광주 송정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보성에서 순천 구간이 전철화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인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성과 순천 구간을 빨리 연결해야 예. 지금 광주 전남 특별연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주 나중간 광역철도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중에 보성 순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구였고, 세 번째 요구는 예. 지하화되고 나면 폐선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도 예. 부지가. 예. 그걸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서 기적의 도서관 또는 기적의 놀이터, 순천만 정원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생태, 문화, 역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 공공성을 좀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 이 시민행동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요구 사항이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만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할 때 차별 없는 복선화를 추진을 해라. 그리고 보성 순천 구간 조기 착공하라. 먼저 착공하라. 먼저 착공을 하라. 그리고 지하화 이후에 남는 폐선 부지를 좀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복선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복선화가 왜 필요한지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게 길이 어쨌든 한 개 더 생기니까 좋은 건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하죠. 예. 먼저 복선화는 전철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 전철화라는 속도의 것이 문제도 그러니까 있죠. KTX, SRT 네. 다닐 수 있는 고속 전철화를 예. 목적으로 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요즘은 철도의 모든 에너지원이 옛날처럼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전기화 시키거든요. 예. 에너지를 좀 더 전략하는 측면 속에서 예. 전철화를 했고, 그리고 복선화는 시간이 50% 정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기할 때 보면 5분에서 10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궁화 오는 새마을호보다 뒤에 가야 되고, KTX가 오면 무궁화 새마을호 완전 기다리듯이. 이래서 시간적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복선화와 전철화를 하면서 우리가 완전 S자 곡선 구간이 있어요. 완전 예. 저속 기능. 요걸 직선화시키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예. 터널을 좀 간다거나 예. 해서 속도를 대폭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의 철도망 중에서 유일하게 단선 구간이 이 경전선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전선은 1905년부터 부산에서 마산으로 치고 나오면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철도 노선인데, 예. 유일하게 순천을 통과하는 이 구간들이 단선이면서 예. 아직 복선화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속도가 완전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광양에서 진주까지는 복선화되어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해 광양에서 마산까지는 복선화되어 있습니다. 전철화되어 있고. 부전까지. 예. 예. 아니 부전은 지금 공사 네. 중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네요. 예. 벌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30년까지 복선화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광양에서 부전까지, 부산역 바로 위죠. 예. 그까지는 기본적으로 1시간 4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전라도 있는 전남 지역에 있는 예. 순천을 통해서 보성 가고 광주 가는 때는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거리는 똑같은데 불구하고. 거리는 더 짧은 것 더 같아요. 짧죠. 지금 보니까.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2배 이상 걸릴 정도로 복선화와 전철화는 철도의 혁신적인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예. 특히 이제 광양하고 진주 쪽하고 복선화가 되니까 이게 부산항으로 갈 때 광양에서는 철도 노선을 통해 컨테이너가 그죠, 화물 물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물류에서 혁신을 주려면 예. 복선화와 전철화가 기본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성 순천 간 전철화 조기 착공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성부터 순천까지 구간을 먼저 착공을 하라라고 주장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 광주 송정역에서 보성역을 거쳐가지고 예. 그리고 순천을 거쳐서 광양 거쳐서 저기 그 부산의 부전까지 연결되는 이 경전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성에서 순천 구간이 사실은 전철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주 송정에서 부전까지 그 가는 이 경전선의 처음과 끝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속 전철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보성과 순천을 빨리 연결해야 예. 이게 경전선 고속철이 빨리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중에 하나는 복선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광양에서 부산까지 가는 이 철도는 이미 고속 전철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물류의 방향이 광양항은 부산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 이 광양항이 목포나 광주 쪽으로도 향할 수 있는 건데 일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선화를 통해서 물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편익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가 북극 항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산업 항만 물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앞서 송유라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병목 해소를 그러니까 병목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예. 것인 거죠.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지역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우린 단선만 해줘도 고마워해야 되냐는 거지. 저쪽은 이미 경상도 쪽은 이미 복선 전철화가 이미 부전도 뭐 계획화되어 있는 가운데서 추진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획도 단선으로 추진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역 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하냐. 정신 차리고 이걸 이미 단선으로 고마워할 게 아니라 복선 전철화로 빠르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속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전선 구간 뭐 광주 송정부터 보성 거쳐서 순천, 광양, 진주, 부전까지. 근데 이게 여수는 싹 비켜서 순천으로부터 이렇게 바로 여수 바로 위긴 하지만 그래도 여수까지 왔다 가면 좋을 텐데 순천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여수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여수 시민으로서는 아쉽습니다.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지금 그 경전선 라인은 여수에서 가려면 순천을 가야 됩니다. 근데 순천역에서 우리 전라선 여수 엑스포까지 이게 삼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 직행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말해서 여수 엑스포에서 예. 순천을 경유해서 순천 손님 태워서 부산까지. 물론 이제 꺾여갈 수 있는 거예요. 네, 2030년 넘으면 그런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 오전 한 편, 오후 두 편은 예. 바로 여수 엑스포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15분이면 순천 가잖아요. 예. 순천에서 환승을 통해서 바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6번이 있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출발하는 6번의 환승에서 갈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봉화 김해마을에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예. 저는 무궁화로 타고 가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요. 그래요? 순천에서 타면 그 봉화마을 그 앞에 양산역이죠. 그 역까지 보면 2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도 2시간 걸리는 거는 기존선에서. 그럼 만약 이게 복선화가 되고 이제 전철화가 마산에서 훨씬 부전까지 빨라지죠. 복선화가 된다면 이거 1시간 반이면 가버려요. 1시간이면. 그럼 자가용으로 일부러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여수간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떻든 저는 여수간을 고민할 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부산항이 현재 부산항이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제1의 항이었고 그리고 투포스트 정책으로 광양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수의 수출입 물동량이 상당히 많아요. 율촌산단하고 여수산단이. 예. 그러면 부산항이 문제가 생기면 예. 그죠? 부산항이 문제가 생기면 광양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철도로 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수도 기본 물동량은 바로 덕양역이라든가 여기서 순천을 경유해서 부산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관광객들 남해안 남중권 관광 벨트에 있어서 전남 동부권 중에 핵심적인 역할인데 철도 역할로 간다면 지금 목포에서 부전까지가 6시간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복선화가 되고 전철화가 되고 KTX가 다니면 2시간 내에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수에서도 강원도 속초 가려면 지금 뭐
플라잉 강원이 없어졌잖아요. 비행기가 없어졌는데. 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가려면 서울로 해서 강릉까지 가려면 9시간 걸립니다. 10시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요. 그런데 여수에서 부산까지 가서 속초까지 올라가는 동해안 루트도 앞으로 KTX가 앞으로 뚫리면. 5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여수에서 속초까지 갈 때 5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렇듯 동해안 전체가 남해안 전체가 철도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예. 여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전선 라인에 가야 된다. 환송으로 가든 아니면 직행으로 빠지든. 그래서 순천 경전선의 중간 정도의 순천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전남 동부권 지역에 전체를 그러니까 이 이어주는 보성 순천 구간이 연결돼야 방금 그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하는 게 현실화되는 시간이 거예요. 돼. 예. 보통 우리가 목포를 가려면 전남 도청을 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앞으로 철도역이 아마 5년 후에 됐다라고 본다면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반 안에 KTX 타고 가버리는 거죠. 편안하게. 광주 그런 전남 측면에서 광역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광주 나주 구간을 통해 광역 철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한 것은 지금 보성 순천관을 빠르게 전철로 연결하는 거고 그다음 고려 사항은 복선화까지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시급한 요구인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여수가 빠져 있는 문제는 그 순천 보성 구간을 연결하면서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된 상상력은 연결될 것이라고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이번 광주 전남 특별 광역 연합이 출범하면서 1호 공동사무로 광주 나주 간 광역 철도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지도에서 놓고 보면 광주 송정에서 나주 연결하고 보성 와서 뭐 임성역 이걸 좀 그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순환 그 광역 철도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성과 순천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광주 송정에서 순천 광양까지 이렇게 광역 철도망을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을 광역 철도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고 광주 전남 특별 광역 연합으로 출범하면서 내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호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왜 복선화를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복선화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 1호 공동사무가 복선 전철화 좀 추진되기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되는 구간은 보성 순천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영록 도지사가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예. 그러면 의도된 동북권 소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북권 소외 우려에 좀 동감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철도망 중에서 가장 느림보 단선 운행으로 무궁화 중심으로 운행되는 곳이 바로 이 경경선 주요 핵심 구간들인데요. 그래서 수도권이라든가 전남 서부권 그리고 전남 중부권에 비해서 이 경전선 등 또 이 경전선은 항상 여수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곳이 다 지선 개념으로만 이해돼 버리는 측면. 경전선은 주요한 간선이거든요. 간선보다 더 못한 지선 형태로만 인식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라남도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걸 전철화하고 폭선화하는 문제를 전라남도 특히 이제 광역 교통망 중에서 핵심으로 봐야 되고 예. 특히 이제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석유화학단지 제철산업 이런 좀 산업 거점 지역과의 연결이 철도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는 구조고 전라남도가 강주의 눈치를 봐서 강주 나주의 연결선보다는 어떻든 전남 동부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광역 역할의 광역 철도망을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용호남이 좀 제대로 화합이 되고 예. 그리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6시간 반이라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이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예. 이걸 좀 어떻든 2시간 10분대 필요하면 KTX를 넣어서 2시간 반 안에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결국 영남과 호남의 교류 차원 예. 이런 측면에 좀 더 전라남도가 광역 초광역 철도망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짧게 이런 좀 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제 이 국가 철도망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경전선을 그동안 광주 송정에서 순천 포함해서 주연 간선 철도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경전선 전철화라고 하는 대상으로 관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주 송정 나주는 지금 이제 요구하겠다는 그 필요하긴 한데 예. 지금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성 순천 구간 전철화 이것을 해야 본래 가지고 있던 국가 철도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 정부 기껏해야 5년입니다. 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전남 동부권 정치권에 계시는 정치인 분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시도의원들 이거 강력하게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만드는 과정에서 방금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한 산업과 물류 중심이 전남 동부권에 있는데 다소 소외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좀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주와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해서 전남 지역의 철도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쭉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이 논의들이 이루어질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영맨 순천과 여수 IMC의 김석, 김대희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29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한 달도 무더위 속에 또 열대야 속에 힘차게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주말 지나면 9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요일에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32, 3도로 여전히 후덥지근하게 덥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엔 월간 라전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 한 편 듣고 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